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가 만우절인 4월 1일 오늘 거짓말처럼 30명도 채 안 되는 취재 제작 인력으로 거짓말처럼 매일 1시간짜리 생방송 뉴스를 만드는 TV방송을 시작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중계카메라 나가 있습니다. 박보아 PD. 국민TV 뉴스 유지연입니다. 국민TV 뉴스 김희주입니다. 국민TV 뉴스 김진입니다. 국민TV의 첫 TV 프로그램은 밤 9시 당신의 진실한 메신저 뉴스K가 있습니다. 뉴스K, 국민이 세운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듭니다. 오늘 개국하는 국민TV의 뉴스 취재팀장 황준호 PD와 만나보겠습니다. 황 PD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역사적인 첫 송출을 약 3시간쯤 앞두고 있네요. 예. 그동안 불철주야 많이 바쁘셨을 텐데 특히 어제 오늘 시험 방송이다. 그리고 오늘 본 방송 3시간, D-3시간 전이니까 아주 많이 바쁘셨겠습니다. 예, 굉장히 정신도 없고 사실 저희 조합으로서도 굉장한 도전인데요. 오늘 뉴스K의 출범이. 그렇죠. 또 저희 여기서 TV 제작국에서 종사하는 우리 개인한테도 다 굉장히 도전이기 때문에 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 정신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시겠죠. 예. 그 신문과 또 달리 텔레비전 예. 매체라는 것은 방송 장비나 방송 그 전문 인력, 기술 예. 이런 것들이 거대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예.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불과 1년 남짓 물론 3만여 명에 가까운 많은 분들의 정성이 모여 있긴 하지만 과연 TV까지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자 오늘 이제 3시간 됩니다. 차질 없이 예. 준비되고 있습니까? 예, 일단 저희가 저희 TV 제작국이 첫 출근한 게 1월 2일이었으니까 정확히 3개월 동안 저희가 훈련도 많이 하고 취재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9층 TV 제작국에 들어온 거는 2월 초에 올라와서 각종 장비도 계속 실험 테스트를 해왔고요. 네. 또 3월 15일부터는 거의 같은 시간에 저희가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았지만 내보낸 거는 어제 처음이었는데 네네. 시험 방송을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특별한 문제점 그동안 문제점이 조금씩 발견됐는데 그런 것들 다 고쳤으니까 네. 아마 오늘 방송은 차질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간에 뉴스K가 드디어 이제 첫 선을 보이면서 대단한 특종을 준비한 것 같더라. 세상이 깜짝 놀랄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도 많이들 하고 기자들도 기대 반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듣긴 했습니다만 진짜 배기는 어차피 9시에 감춰두실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네. 주로 어떤 아이템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뉴스 영역에서는 크게 3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현장 중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슈 라이브라는 코너가 있고요. 이슈 라이브요? 예, 그래서 오늘은 국회 오늘 본회의도 시작됐고 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방정도 계속 오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이슈 라이브가 있고요. 또 그 이슈 라이브 두 번째 편에서는 유성씨 간첩 조작, 간첩 증거 조작 네. 문제에 대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코너는 뉴스룸 리포트라고 해서 저희가 좀 심층적으로 다루는 부분들에 대해서 했는데 간첩 문제 역시 간첩 조작 문제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끝으로 뉴스 리뷰라고 제가 출연하는 코너인데요. 그 외에 중요한 다뤄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또 알아듣기 쉽게 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코너는 크게 3가지 이슈 라이브, 뉴스룸 리포트, 뉴스 리뷰 이 3가지가 있고 중간중간에 뉴스 혹이라고 해서 재밌는 영상물들 이런 것들을 좀 다른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예. 그런 것들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특종은 없고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각에서 네. 연말이다라고 해가지고 특별한 걸 준비한다기보다는 네. 지금 방송 언론들이 많이 망가지고 그래서 제대로 된 뉴스, 정상적인 뉴스를 어제 했던 뉴스처럼 오늘 하는 것 이것이 저희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제발 우리 뉴스K는 일부 상업방송이나 종편들에서 보여주는 자극적인 화면을 통한 부풀리기,
예. 쓸데없는 불안감의 확산이라거나 이런 것들 걸러내고 물론 아직은 적은 인력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도 만드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과 관점을 달리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하나의 전형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분투를 기원하고요. 발전 역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준호 PD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오늘 뉴스의 행과 간을 제가 직접 짚어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이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공문서 진위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한 상황에서도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서울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일과 시간에 팩스 번호를 조작한 문서를 발송하는 등 치밀한 증거 조작을 시도한 사실도 새로 드러났다. 조작이 아니다, 조작된 줄 몰랐다는 국정원의 해명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거취 논란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이죠? 공식 명칭이. 그 국가정보원의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일련의 사건들을 한 달여 동안 지켜보면서 저는 이 질문을 떨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도대체 한 나라의 사법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사람을 매수하고 조작을 지시하고 중국의 외국의 국가 공문서 기록까지도 과감히 조작하는 이것을 대담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식하다고 해야 할까요? 도대체 이번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직원들은 한 유우성이라는 일개인 한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리고 대공수사팀들은 적어도 저는 더 그 이상의 윗선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 수사에서 이런 것을 밝혀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이번 사건에 직접 연루된 것으로 현재까지 드러난 성 이니셜로만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한 인간을 완전히 인권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팩트나 사실관계 그리고 심지어 외국의 기록까지도 위조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간첩 사건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어떤 심리적 저항이나 잘못됐다는 문제의식 같은 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즉 이성이 마비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는 이런 조직에까지 와 있는가, 이런 지경에까지 와 있는가, 이 점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미 국가정보원이 이렇게 이성 마비의 상태까지 왔다면 이 통제되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는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합법적이고 정통적인 절차와 권력을 통해서 이것을 재정비하고 없앨 것은 없애고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이키는 작업을 그동안 말로만 떠들어와서는 되지 않았고, 청와대 그리고 국회, 이 나라 권력의 그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데서 이 사건 수사와는 별개로 지금 사건의 수사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이겠고요.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것이 국정원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더 들어볼까요? 31일 검찰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아무개 과장과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권아무개 과장은 지난해 10월 유우성 씨의 중국 북한 출입경 기록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사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 당신들이 발급한 게 맞느냐는 취지의 확인 공문을 보냈다. 가짜 출입경 기록이 들통날 것을 우려한 이들은 회의를 통해 화룡시 공안국에 있는 제3자에게 미리 팩스 송신 시각을 알려줘 책임자가 대검이 보낸 공문을 보지 못하게 하자고 모의했다. 이와 동시에 제3자에게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발급 사실 확인서 위조를 지시했다. 지금 여러분이 들으신 것은 어떤
첩보원이 나오는 영화나 이런 황당한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 대한민국 검찰의 증거로 제출된 문건의 진위를 묻는 공한 편지를 통해서 팩스를 발송하려고 하자 국정원에서 당연히 이를 알게 됐죠. 그래서 화룡시 공안국의 제3의 인물이라고 지칭되는 사람 모 인사에게 미리 전화를 합니다. 국정원 직원이. 너 지금 팩스기 앞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라. 그러다가 한국 검찰에서 팩스가 오면 그것을 가로채라. 그 팩스가 화룡시 공안국의 총책임자에게 전달되면 큰일 난다. 왜? 우리가 위조한 게 들통나니까. 이렇게 시킵니다.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검찰에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중국 화룡시 공안국에 묻겠다고 하니 국가정보원에서는 전화를 몰래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팩스가 가면은 그걸 몰래 없애버려라. 이게 벌어졌던 일입니다. 팩스를 가로채라. 총 책임자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던 것까지 들통이 났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국가는 어느 국가를 지칭합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국회, 이 두 곳만이 국가정보원을 통할하거나 제어할 수 있습니다. 어느 기관도 국가정보원 앞에 힘을 쓰지 못하고 지시를 할 수도 없고 지시를 받을 만한 기관 마땅치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러하고 대통령은 지금 즉각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수석비서관 회의 정도의 석상에서 유감을 표시한다거나 셀프 개혁을 주문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명백히 똑똑히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국기문란, 국격을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외관계,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일국의 정보기관은 어느 음험한 비밀성과 밀행성의 보장이라는 측면 아래에서 무엇을 해도 좋다는 그런 면허를 가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문민에 의해서 민주적 권력에 의해서 통제받지 않을 때 모든 것은 부패하고 그 도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4개 계열사에서 모두 301억 500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31일 법정 구속돼 지금까지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은 등기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걸림돌이 많았다. 그런 최 회장이 하루 1억 원 가까운 보수를 챙긴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재벌 대주주가 배당금과는 별도로 경영자 자격으로 받는 보수의 크기가 합리적인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은 5개 계열사에서 331억 2,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가 200억 원을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51개 재벌그룹 경영진 중 연봉 5억 원 이상인 등기임원은 모두 292명, 10억 원 이상은 145명이었다. 네. 연봉 5억 원 이상의 등기임원들의 연봉 총액이 공개되게 제도가 바뀌어서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공개 마감 시한 오후에 모두 다 너도 나도 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경제부 기자들이 많이 바빴을 텐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의 재벌들, 그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에 연루돼서 뭔가 잘못한 일을 저질렀다가 붙들리거나 걸려서 감옥에 가 있는 사람들만 지금 우선 대충 뽑아보니까 그렇죠? 최태원 SK 회장 301억이라는 거 아닙니까? 301억. 그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 갖고 있는 거에 따라서 감각들이 다르긴 할 거예요. 몇십만 원인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몇억 원쯤밖에는 안 된 이런 수도 있을 터인데 최태원 회장이 감옥에 들어가게 된 과정은 좀 아실 겁니다. 무슨 무속인한테 홀린 듯 속아서
뭐 선물 투자를 잘 해봐라 했는데 그게 뭐 망가지니까 또 회사 돈을 빼돌려서 이렇게 갖다 주고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다가 그만 크게 손해를 보고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그 무속인 같은 사람은 어디 해외로 달아났다가 대만인가 어디서 붙들려 가지고 와서 뭐 재판을 했는데 결국 형 동생 최태원 회장, 최재원 회장 다 함께 잘못했다고 법원에서 꾸지람을 크게 했죠. 그리고 징역 4년을 살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징역가 있으니까 뭔 일을 했겠어요? 변호사 만나서 뭐 내 형량 줄이는 거 뭐 맨 이런 연구나 했을 직한데 글쎄 작년에 이곳저곳 자기가 이름 올린 회사에서 무려 301억 원을 연봉으로 받았답니다. 하루 1억 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황제노역 5억 원 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보다는 좀 못하지만 역시 그 허재호 회장이 세긴 세요. 하루 5억 원. 최태원 회장 감옥에 있으면서 하루 1억 원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왜 기자들이 물었어요. SK에다가. 그랬더니 뭐가 찔렸는지 미리 해명문을 준비해놨는데 최태원 회장께서 감옥에 들어가 있지만 영어에 몸인 상태에서도 SK그룹의 중요한 일들을 다 결제를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 구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작은 돈 이렇게 연봉하는 거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명 자료를 냈답니다. 그게 해명 자료인지 억명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유명한 재벌 회장 한 분 있죠. 김승연 회장. 그것도 아들들하고도 참 그 악연이 많고 아무튼 의협심에 불타고 권투 경기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무슨 사건만 생기면 자주 아프세요.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에도 가셨다가 또 법원 출두할 때는 또 아주 파리한 표정으로 이렇게 겨우겨우 휠체어에 갔는데 이분도 뭐 330몇 억인가였는데 이분은 또 200억은 스스로 반납을 했더군요. 아마 주변에 코치를 잘해준 사람이 있어서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미리 어느 정도는 뗍시다 했는지 뭔진 잘은 모르겠는데 200억을 반납하고도 100몇 억이 남았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외국에 가서 큰 공부하고 중요한 그룹에 중요한 결정을 하다 보면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경제적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쌓아 올린 부가 과연 청부, 깨끗한 부였을까요? 이들의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들이 사업을 일궈서 물려주는 과정에서 탈세는 또 얼마나 했으며 이들이 가문에서 처음에 사업을 일으킬 때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논의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이 이 몇몇 임원들만의 힘으로 지혜로 고뇌에 찬 사업의 용단으로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일까요? 세계 경제가 양극화되면서 빛과 그늘이 극명하게 나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숱한 희생과 땀 흘리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세계 최장 시간의 노동시간 국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에게도 과연 합당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오늘 뉴스 행간을 위해서 이 기사를 살펴보다 보니까 등기 임원들의 연봉이 직원들 평균 연봉보다 100배가 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배라 하면 시간당 단위 노동 임금이 내가 일할 때 이만큼의 똑같이 1시간 일을 어떤 사람은 100배를 더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한 인간의 지적 창의력과 노동력 이런 것 사이에 과연 100배가량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포괄적으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겁니다. 사회경제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각 기업마다 등기 임원들의 보수를 책정하는 기준이 다 제각각이에요. 물론 임금을 책정해서 얼마를 주냐 하는 것은 그 회사의 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 세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고 배나라 콩나라 뭐나라 할 수는 없지만 100배까지 직원과 임원 사이에 100배의 임금 차이가 난다면 그것을 최소한 그 내부 구성원들에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툴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인 것이고 이런 것들이 위화감으로 연결된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미 국민 대통합은 포기해버렸습니다만 한 정부가 포기한다고 우리가 사회통합을 우리의 가치관에서마저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건 통합 차원에서도 들여다봐야 할 문제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 하고 나니까 다들 빠져나가려고 등기이사에서 다 이름 빼버렸대요. 삼성이니 SK니 뭐니 해서.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사람들 얼마 가져가는지 그나마 알 수도 없게 돼 있어요. 이거 고치지 않는 한 이런 거 해봐야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전문 경영인들, 이른바 월급사장들 데려다 얼마 주는지 그거 그렇게 관심 아니거든요. 총수 일가가 얼마를 가져가고 있고 세금은 얼마를 내는지
일본이나 미국의 예를 보면 등기이사의 이름을 올리든에 관계없이 CEO와 CFO 그리고 대주주 3인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위에서부터 세 사람은 무조건 연봉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도 차제에 그러니까 재벌들이 그런 꼼수를 부려서 공개 안 되려고 빠져나가면 그거에 상응하는 제도 수정을 통해서라도 감시할 건 감시하고 투명한 부, 청부를 만들어 가야 즉 존경받는 재벌, 적어도 손가락 받지 않는 재벌이 나올 때 한국 경제는 밝은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좀 골라봤습니다. 마저 한 더 읽어볼까요?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실린 각 그룹 계열사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등기 임원으로 재직했던 SK이노베이션에서 112억 원, SK에서 87억 원, SKCNC에서 80억 원, SK하이닉스에서 22억 원씩을 연봉으로 받았다. 지난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된 뒤로 11개월간 사실상 경영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체 기업인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것이다. 이에 대해 SK그룹 쪽은 다른 그룹과 달리 최 회장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등기 임원을 맡았다. 법정 구속된 상태였지만 임원들이 찾아와 경영 사안을 의논했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조언을 했다. 지난해 급여는 100억 원이 안 되고 200억 원은 2012년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다. 지난해 경영성과에 대한 성과급은 안 받는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11개월 동안 감옥에 가 있었으면서 무슨 성과급을 안 받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긴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최태원 그 형제가 선물 시장에서 돈 좀 벌어보겠다고 쉽게 말하면 저는 주식 선물 이런 걸 잘 모릅니다만 선물이라는 게 돈 놓고 돈 먹는 거의 합법적 도박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한국의 뭐 3대 재벌, 5대 재벌 안에 든다는 그리고 아버지는 뭐 서울대 교수인가를 지내다가 아주 뭐 우리 집안은 뿌리가 다르다는 그런 프라이드에 가득 차 있다는 SK그룹을 이끌고 있는 50대 초반의 이 총망받는 젊은 경영인이 선물 시장에서 돈을 좀 편하게 벌어보겠다고 무속인에게 돈을 투자했다가 그게 빵꾸가 나니까 회사 돈을 이리저리 돌려가지고 계속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아니 1년에 연봉을 200~300억씩 받으면 그 돈 가지고 선물 투자해도 되잖아요. 자기는 이렇게 많이 받아 쌓아두면서 왜 또 이상한 선물 투자하는 데는 회사 돈을 쓴단 말입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저 한 패러그래프 읽고 정리할까요? 지난해 1월 구속 집행정지에 이어 줄곧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김승현 회장은 한화 등 계열사들로부터 131억여 원의 보수를 상여금 명목으로만 받았다. 모두 331억 2,700만 원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웠다는 도의적 책임에 따라 200억 원을 반납했다고 한화 쪽은 설명했다. 한화건설 52억 5,200만 원 등 5개 계열사에서 실제로 받은 131억 2천만 원은 모두 상여금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2012년 8월 구속된 김 회장은 지난 2월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최근 퇴원한 뒤 국외로 출국했다. 네, 법정 구속시킬 때만 해도 그리고 CJ그룹의 이재현 회장 구속하고 그러면서 재벌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양형, 이른바 형량을 매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국민들의 법 감정과 많이 좀 이렇게 수렴하고 있구나,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돌다가,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걸 주고 있죠. 다들 집행유예 때려버리고. 그러니까 잘못은 했지만 집행은 안 하겠다. 집행유예라는 건 결국 재판부의 은전입니다. 은전, 특혜. 그래서 이게 과연 옳으냐 하는 건데, 이 김승현 회장은 이번 한두 번이 아니죠. 그 아들을 지극히 사랑한 나머지 깊은 밤에 아들을 많이 이렇게 흠씬 두들겨 팬 사람을 찾아가서 직접 또 부정을 확실히 발휘하기도 했고, 그래서 참 그랬는데, 차라리 그냥 그런 사고만 쳤으면 인간적인 이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한국화약, 그 한화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원래 옛날에 최루탄도 만들고 화약도 만들고 뭐 독점적 군수물자 뭐 이래가지고 쭉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대한생명 그 63빌딩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인수해가지고 뭐 굴지의 금융기업으로도 변신하고 있고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하고 그 과정에 김승현 회장이 과연 어떤 해안을 발휘했고 용단을 했는지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비약적인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회장의 아이디어만으로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 아이디어를 구현시키는 과정에서 그 회사 노동자들의 피땀 어린 뭐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반사회적인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뭐 탈세를 했다거나 지금 김승현 회장이 그런 형을 받았을 때는 유죄 확정이 난 거란 말이죠. 단지 집행만 면하고 이제 풀어주마. 앞으로 그러지 마라라는 건데 그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시던 분이 집행유예를 풀려나니까 좀 요양을 하실 필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판정에 출두하는 것도 힘들어 보이더니 장거리 비행기를 타고 어디 멀리 나가셨어요. 뭐 제가 한 인간의 여행권까지 말씀드릴 계제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소속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이고 국민 경제 전체에 위화감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 몇 억 하는 것들이 과연 그게 사회 구성원의 그 중간급에 있는 이른바 중산층들이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수준. 그래서 나도 성취 동기를 느끼고 나도 열심히 해서 뭘 저렇게 이뤄야겠다 하는 그 고울을 목표점을 제시해 주기보다는 비아냥과 박탈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말로만 동반성장이고 사회문화, 뭐 재벌의 무슨 사회기여 이런 것들은 역시 구두선으로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올 첫 실시한 5억 이상 등기 임원들의 연봉 문제는 좀 더 제도상의 정련을 가해서 계속 우리 사회가 맑고 투명해지는 것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로 되기를 그런 것을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문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최 후보자를 옹호하는 반면 야당은 최 후보자의 각종 탈루 의혹과 관련한 도덕성을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청문위원이기도 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바쁘셨죠? 네, 그러네요. 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실시됐는데 각종 의혹이 쏟아졌었죠. 뭐 관용차 의혹부터 증여세, 소득세. 네,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좀 정리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가장 큰 논란거리는요. 방송통신과 전혀 무관한 분이 방송위원장 후보자로 임명된 거였죠. 네네, 그랬죠. 이 정부가 인사원칙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제일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비리와 관련해서는요. 우선 장녀가 현재 29살이고 무직인데 네. 예금이 무려 1억 4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변칙 증여 내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있었는데 후보자가 인정했고 세금을 납부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종합소득세 등 일부 세금을 안 냈대요. 예. 그리고 안 내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된 이후에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했습니다. 예. 그래서 세금 탈루한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가 사과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직할 때 공휴일에 28차례 거쳐 관용차를 이용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중에 2번은 공모였고요. 네. 나머지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그 강원도 관내가 넓어가지고 네. 평일날 뭐 저 지원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느라고 탔다 이렇게 주장하던데 그렇게 이분이 일을 열심히 휴일날도 하시던 그런 분이셨나요? 저희가 보기엔 그거보다는 주말에 집에 가면서도 관용차 타고 네. 그리고 뭐 외부 강연 갈 때도 타시고 등산 갈 때도 타시고 등산 갈 때도 탔다 그러대요.
네,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판사 재직 시절에 근무일에 외부 강연을 했고요. 네. 5년간 외부 강연으로 6천만 원의 소득을 올려서 이것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아, 강연 수입만 6천만 원이다 이 말씀이시죠? 5년간 6천만 원인데요. 예. 예. 원래 뭐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강연료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잘 보이려고 봉투가 두툼해지긴 합니다만 5년간 강연으로 6천만 원이다. 아, 대단한 네, 5년간 강연 능력을 갖고 계신 모양입니다. 샐러리맨들이 5년간 6천만 원 모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그 흔히들 장관 후보자다 뭐다 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들 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눈에 익은 풍경이 비리 3종 세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병역 비리 대표적인 게, 그다음에 부동산 투기, 탈세 이 세 가지는 아주 기본으로들 갖추고 계시는데 이번 최성준 예비 후보 병역 비리 부분은 없고 지금 탈세와 투기 부분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언론에 보도된 거 보니까 안산 지하철 역세권에 사둔 땅이, 그것도 형제간에 함께 투자해둔 땅이 20 몇 년 만에 팔았는데 한 5배 정도 차익을 남겼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유했기 때문에 투기는 아니다라고 보는데 그곳에 지하철역이 들어섰을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젊은 판사가 말이죠. 우리는 그런 재주는 참 지금도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건 그렇습니다. 근데 네.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게 검찰처럼 조사권이 있거나 그러면 다 밝힐 텐데요. 그렇죠. 그런 자료를 가지고 하다 보니 네. 의혹은 있으나 정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추정밖에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특히 최성준 후보자의 세금 납부 날짜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이후여서 더욱 그 양심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 안 내고 있다가 지명되자 부랴부랴 냈단 말이에요. 네. 이에 대해서 최 후보자는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부분이 발견됐다. 그러면서 발견 후 바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을 해명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겁니까? 이게 우리나라 후보자들 혹은 공직자들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세금 미납이 있다거나 탈루가 있으면 이게 엄청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건 공직 후보자 자체가 안 되고 중범죄예요. 그런데 지금 증여세, 상속세, 세금 체납 이런 거 우리나라의 경우 장관 후보자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사과하고 나중에 내고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성준 후보자의 경우도 2005년에서 2012년까지 종합소득 일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 세 차례에 걸쳐서 납부한 거잖아요. 이건 명백히 세금 탈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녀의 경우도 저는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냥 무직이고 29살인데 1억 4천만 원의 예금이 있는 거잖아요. 네. 이 경우도 증여세법 위반한 겁니다. 이 큰딸은 직업이 없죠? 네, 직업 없습니다. 그러면 세뱃돈 이런 것만 가지고 그렇게 은행 예금을 했을까요? 그냥 용돈 받은 거래요. 용돈을 그러니까 모아서?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중에 29살 되고 무직인 분들이 들으면 굉장히 부러울 일이잖아요. 용돈을 얼마씩 받으면 쓰고 남은 것만 모아서 1억 4천만 원이 될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탈세는 명백히 말하는데 그건 범죄입니다. 네, 범죄입니다. 국회의 청문회석상 같은 데서 사과한다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죠. 범죄라는 인식을 법을 집행하고 양형을 했던 판사를 오래 했던 분이 왜 인식을 못하는지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런 걸 한번 물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오늘 갖게 됐었네요. 어쨌거나 도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죠. 이뿐만 아니라 최성준 후보자가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이 될 식견이나 자질, 지혜 이런 등에서 자격이 되는가 이 문제에도 사실 중요하게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일단 저희가 그 방송 독립성이나 방송 공정성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판단을 했고 오늘 과정에서
그러니까 헷갈리는 답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게다가 지금 이 방통위가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이 정권이 외면하고 있지만 해직 언론인 문제, 공영방송 공정성 문제, 종편 문제, 게다가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문제까지 현안이 산적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를 해결할 역량은 전혀 없다고 보입니다. 아마 써준 것을 급히 읽다 보니까 본인이 잘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답변이 꼬이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명석하신 분은 맞는 것 같아요. 아, 어떤 점에서요? 답변을 잘 넘기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하시던 분이니까, 그럴듯하게 답변을 하는 거죠. 외운다면 대단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일을 해보다 보면 외워서 하는 거 결코 아니잖아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죠. 예, 전문성이 없으면 결국은 청와대나 언론에 휘둘릴 수밖에 없고 방통위 내부 관료들에 의해서도 크게 휘둘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 권한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 방송통신 쪽이고 또 이 박근혜 정부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이래가지고 이쪽에 경제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어느 쪽, 그러니까 규제 쪽이거나 언론 정책면이거나 산업으로서의 지능면이거나 과연 판사를 하시던 최성준 후보자가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할지 일단 도덕성은 일단 차치한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큰 관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전에 방통위원장들을 여기 만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좀 정치적인 색깔이 강했었죠. 최시중 이명박 정권 때 최시중 위원장이라거나 지금 바로 앞전에 있었던 이경재 위원장 다들 정치를 쭉 하던 사람들인데 이경재 위원장은 굳이 따지자면 본인이 기자를 좀 했으니까 어떻게 그냥 억지로라도 갖다 붙일 수 있다 치고 최성준 후보자는 사실 아무런 연이 없는데 그런 점에서 대단히 뜻밖의 인사고 청와대 현 정부의 인사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사 법조계에서 사람 데려다 쓰는 거 말이죠. 예, 사오정 인사입니다. 사오정 인사라는 게 무슨 뜻으로 하신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야구 감독을 뽑는데 축구 감독 갖다 앉히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엉뚱한 인사입니다. 사실은 이런 게. 그리고 본인도 막 가면 갈수록 곤혹스러워질 거다. 예. 사오정 인사 참 있습니다. 최성준 후보자 오늘 답변에서 공정방송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겠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데 방송통신 문외한인 현직 부장판사가 방송의 공공성을 지켜낼 수 있을까? 저는 이 의문을 떨치기가 좀 힘듭니다. 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분이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거나 공정방송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둘 뿐이면 임명을 후보자 지정을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청와대가. 네. 사실은 이 인사는요. 이게 골치 아픈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외한을 내려보내서 그냥 넘어가자. 이런 인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모 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성준 후보자가 1989년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있을 당시에 안전기획부였죠. 당시 명칭은. 지금은 국가정보원이고요. 국정원. 안전기획부가 청구한 한겨레 신문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줬다고 하던데 이거는 일단 확인이 된 사실 맞습니까?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이게 언론자유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 뭐라 하던가요? 그래서 본인의 답변은 사진과 메모 쪽지를 찾기 위해서 사진과 메모 쪽지 찾는 것으로 그 수색 범위를 줄여서 발부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또한 어불성설이잖아요. 사진하고 메모 쪽지 찾으려면 다 뒤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전병헌 원내대표도 후속으로 질의를 했고 본인이 뒤돌아보니 유감이다. 이렇게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유감이란 이 부분은요. 이 유감 표명은 사실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겁니다. 어떤 점에서? 판사가 과거에 한 자기의 판례 판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자기 부정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점은 조금 뜻밖이군요. 뜻밖이었습니다.
최성준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야당 추천을 받은 고삼석 방통위원 후보자와 견주어봐서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고삼석 후보자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방통위에서 퇴짜를 놔버렸어요. 왜 그렇게 퇴짜를 놨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 다 조사해서 넘기면은 웬만하면 행정부처에서 그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원칙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국회 무시 인사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또 유권 해석을 냈습니다. 이건 국회에서 네. 다 법적으로 살펴보았으나 문제 없다. 네. 이게 지금 청와대와 국회가 맞서는 형국이 되었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왜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사사건건 국회와 싸우려고 하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고삼석 의원은 한 17, 18년 동안 방송 일을 쭉 해와서 이 최성준 방통위원장 내정자 예비 후보보다는 훨씬 전문성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많이 아는 사람은 퇴짜를 놓고 전혀 모르는 사람은 위원장에 앉히고 말이죠. 아무튼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네네. 국회와는 싸우려고 하고 인사는 사후적 인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종편 문제도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편 재승인 심사 때 일부 심사위원들이 TV조선과 채널A에 비상식적으로 높은 점수를 몰아줬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죠? 어떤 내용인지 그 근거 팩트와 함께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끈질기게 요구해서 이번에 청문회를 계기로 종편 채점표를 받았습니다. 이름 지우고요. 네. 거기 최고점을 준 한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그 최고점을 준 심사위원이 비계량 평가 항목에서 네. TV조선과 채널A는 90점 이상을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90점 이상이 주고 오히려 JTBC는 88.55를 줬더라고요. 예. 이렇게 점수를 주는 심사위원을 넣은 것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네. 해당 채널들에서 뭐 혹시 무슨 반응 같은 건 없었고요. 아직은 없는데요. 네. 해당 채널들은 뭐 재승인 통과하고 난 후에 네. 이거 봐라 우리가 통과했다. 우리 진짜 잘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화자찬 보도했었죠. 네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미디어 쪽에서 혁혁한 의정 활동으로 언론 환경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양 기자 국회 출입만 지금 한 10년이 아마 넘었죠? 아니, 뭐 중간에 잠깐 빠진 경우도 있어서요. 네. 어쨌거나 합쳐서 따지면 10년 가까이 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기자들 말로 국회 기자실의 귀신급이 됐을 텐데 앞으로 정가산책 가급적 신문에 안 쓴 알짜배기들 재밌는 얘기 확실하게 좀 전해 주실 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기초선거 정당공천 자기들 그 공약 어긴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4월 임시국회가 이제 열렸는데요. 네. 오늘 첫날 원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예. 새누리당에서 최경환 원내대표가 대표로 나서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네. 연설 첫머리에 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좀 논란이 다시 이제 재점화가 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사실 새누리당이 단 한 번도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과를 한 적이 없었죠. 예. 공약은 번복을 해놓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이 본회의장 단상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양 기자, 예. 대통령이 공약한 거를 그 원내대표가 일개 원내대표가 이렇게 그냥 공약 안 지키기로 했다고 그러고 사과하고 넘어가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참 어려운 행동이죠. 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가 굉장히 성격이 강하고, 네. 특히나 지금 정부 여당 여권 전체로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파워랄까요? 이 영향력이 이전 어느 대통령보다도 훨씬 강하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 아닙니까? 네네. 그 점에서 보면 방금 지적하셨던 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사실 오늘 보인 모습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네. 오늘 보인 모습은 사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을 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정상을 정상화하자 그렇게 어렵고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요. 약속 지키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그 새 대 최고위원들 신경민 또 우원식 이렇게 몇몇 분들 장외투쟁에도 나갔다고 하고 그런다는데 어쨌거나 네네. 지금 기초공천 정당 공천하느냐 마느냐 이 논란이 그 최경환 원내대표의 사과로 바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럴 거고요. 네. 오히려 최경환 원내대표가 오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이 논란이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아하, 어떤 점에서요? 일단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하나는 최경환 원내대표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상향식 공천을 지금 전면화하겠다 이렇게 명분상으로 내세우는 게 결국은 네.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번복하기 위한 눈가림용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던 거를 사실 근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실토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공약을 대선 때는 얘기를 했었지만 네. 실제로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보니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고 위헌 시비도 있고 이렇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결국은 당시에는 표를 의식해서 네. 미리 우리가 많이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인 건데요. 네. 그 점에서 보면 일단은 그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가 부족한 공약을 내세웠던 거다. 이제 이렇게 인정을 한 건데요.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네. 결국은 지금 새누리당은 당시에 공천 폐지 약속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지금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네. 기초선거 정당 무공천, 공천하지 않겠다는 게 잘못된 방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네.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안철수 공동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를 했고 네. 그러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이런저런 내부 논란들이 좀 가중되는 걸 보고 새누리당은 내심 이게 결국은 무공천 방침을 다시 번복하려고 결국 새정치민주연합도 후보 공천하려고 그렇게 수순밟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결국은 이 기초선거 무공천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문제에서부터 다시 한번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6월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누가 맡을 것이냐 이것을 네네. 놓고 안철수 대표와 문재인 의원 간에 미묘한 시각 차이가 좀 감지된다는데 어떻게 된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해석을 이제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양쪽에 좀 미묘하게 좀 어긋나고 있는 것 아니냐, 힘겨루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친노 쪽에서 좀 힘을 써야 한다 이 얘기입니까? 아니면 왜 안철수 대표하고 문재인 의원 간의 기류가 이상하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상상력이 그리 발동되는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 거죠. 네네. 그런데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선대위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내놓은 방침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손학규 상임고문과 함께 문재인 의원을 투톱으로 내세워서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당 지도부 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손학규 상임고문, 문재인 의원 두 사람이 모두 이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흘러나왔었는데요. 네네. 실제로 손학규 상임고문 쪽에서는 역할을 맡겠다라는 긍정적인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는데 네. 문재인 의원은 오늘 본회의장에 입장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자리에서 네. 어떤 역할이든 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자로서 아직은 공동선대위원장이라는 공식 직함을 맡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부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리고 특히나 문재인 의원을 주변에서 잘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정치적인 함의를 갖고 한 얘기는 절대 아니다. 그리고 문재인 의원이 정말로 자신이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어느 지역을 돌아다니든 아니면 지역이든 중앙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은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갈등 관계로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 그렇죠. 말씀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향정대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국회 기자실에서 다들 공개된 정보 말고 우리 국민 라디오 이강윤의 오늘에만 들려주는 얘기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강윤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TV 개국 이제 한 2시간가량 남았나요? 민초 3만여 명의 시민이 함께 가꾼 언론혁명의 꿈, 대한 언론의 꿈. 국민 라디오